안녕하십니까. 네, 제 소리가 다 잘 들리시는지요? 그리고 네, 네.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좀 음소거를 일단 해주시고요. 어, 한국 여성신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를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019년 제3회 여성신학 아카데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지 못하던 그 여성신학 아카데미를 올해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명의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총 4회의 강좌가 진행될 것이고, 이것은 줌으로 촬영이 된 다음에 유튜브 여신협 채널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강연이 진행이 되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과 강연자 선생님의 소통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연자 구미정 선생님을 뿅! 안녕하세요. 강연자 구미정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 다시 소개, 뿅! 아니, 같이 있어요. 제 소개를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윤소정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그리고 저도 사실 이 4명의 강연자 중에 한 명으로, 끼었습니다. 제가 관종이 있어서는 아니고, 섭외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들어갔는데, 여신협에서 그 신학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이 전체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구미정 선생님이시라고 이대 철학과에서 학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대 기독교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시면서 논문이 생태 여성주의와 기독교를 접합하는 내용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숭실대 초빙 교수로서 티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은교회 담임 목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쓰신 저서가 그림으로 신학하기 등이 있고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연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은 구미정 선생님께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강의 순서가 제가 2번째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주아 박사님께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새로운 문화 권력 시대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제가 메타버스 시대의 여성 신학은 뭐를 고민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서가 어쩌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이크가 아깝게 훨씬 잘 들린대요. 지금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이렇게 채팅창에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PPT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공유를 하면 잘 보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몸, 이런 주제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내고 있죠, 우리가. 코비드 19, 아니, 맞죠? 예, 그렇게 불리는데,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스, 메르스 우리가 겪었던 얘네들도 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는 좀 달랐던 게 사스, 메르스 때는 똑같은 바이러스였는데 에피데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팬데믹으로 전 지구 공동체를 하나로 그렇게 묶었죠. 이렇게 지내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물론 불편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당대에 처음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 국가가 홍보한, 보건복지부가 홍보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캠페인에서도 우리 다음에 보자 하면서 핸드폰 들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전화도 없던 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생겼고, 그리고 대학 갔을 때 삐삐 찾고,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286 컴퓨터에다 썼고, 도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활용했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심지어 스티브 잡스가 유비쿼터스, 손안의 컴퓨터를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이렇게 만들었죠. 이러면서 사실은 코로나를 지내며 온라인 예배, 줌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유튜브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주하 박사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아마 형이상학 그러면 메타피직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직스 다음에 있다, 너머에 있다. 피직스가 물리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형이상학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메타피직스 하면은. 그러니까 메타 유니버스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유니버스, 이 세상, 뭐 우주 체계, 여기에 메타가 하나 더 들어가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모든 활동은 디지털, 온라인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요거를 합성어로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죠. 마크 주커버그 저 양반이 페이스북 만들어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어떤 정보를 노출하고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리고 이런 거에서 정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탁이 되는 게 드러나서 페이스북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포털 플랫폼 제일 유명한 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제페토라고 하는 산하 회사를 다시 차려서 이 메타버스에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면 메타버스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바타가 온라인 세상 안에서 돌아다니죠. 내 몸은 그냥 집에 있는데 저렇게 회사에 다 출근해서 회의도 하고 뭐 어디에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은 어떻게 다를까? 이주하 박사님 훨씬 더 뭐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VR, 이 가상현실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에서 아바타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아바타에 옷 갈아입히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2,500원씩 내고 막 아바타의 성별도 지정하고 옷도 막 내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 프리첼에서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죠. 내 몸하고 아바타가 내가 그 안에서 직접 활동하는 건 아니죠. 상호 연결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 내 현실이 온라인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빈 씨가 나왔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그런 영화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주인공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간 이동이 되고 막 칼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증강현실.
어, 어떤 나의 이 삶의 실제가 온라인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이제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실은 학교 제가 거의 2년 이상을 학교를 한 번도 안 가고 집에서 모든 수업을 다 했거든요. 늘어나는 건 살이죠. 늘어나는 건 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학생들 얼굴 하나도 보지 않고 사전 녹화한 강의 올리고 줌으로 만나고 이제 대학은 이른바 코로나 학번, 코로나 때 고3이었다가 대학 들어오고 이 친구들이 지금 2학년, 3학년 됐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이게 뭘까? 어떤 건 확실히 편리하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온라인 그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이제 이런 난리죠, 지금. 이러면서 우리가 이주하 박사님은 이제 이 증강현실, 메타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고민할 거는 디지털 격차죠. 디지털 불평등.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문자 겨우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못 하세요. 86세가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증강현실,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죠. 그 영화 매트릭스가 뭐 1편, 2편, 3편 계속됐는데 몸은 어떤 현실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유니버스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비트코인이니 이런 것도 다 여기랑 연결되죠. 돈이 실제적으로 주고가는 건 없는데 다 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게 또 나의 현실하고 영향을 다 미치죠. 이게 구원일까? 과연 기회이기만 할까? 우리가 메타버스에 빨리 올라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뭐 지금은 MZ세대 놀이터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유저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보러 간다 그랬을 때 지금도 뭐 직방 다방 합니다만 메타버스는 훨씬 더 생생한 거죠. 내가 직접 저기 안에 들어가서 막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나의 아바타가 그렇게 나의 현실을 훨씬 더 확대시켜 줬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고전적인 질문들이에요. 저만 물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폴 틸리히 이런 신학자들이 애저녁에 물었죠. 프로메테우스냐 예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하는가? 해방하는가?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질문이어서 제가 괄호 안에 우리의 질문, 우리의 고전적이고 궁극적인 질문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과학기술이 과연 인간을 구원할까? 메타버스는 무조건 기회이기만 할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탁기가 인간을 해방시켰을까요? 이제 세탁기다라고 아주 손쉽게 생각하면 물론 빨래하는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뭐 이럽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는 세탁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활성화된다 그럴 때 그 디지털 자본주의 과연 누가 이득을 얻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발 그 금융위기 때도 보면 우리는 아직 9세대여서 그런가. 이제 이때의 우리가 이제 죄송해요. 60년대, 뭐 이렇게 50년대, 60년대, 내일 모레 환갑 막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손으로 노동해서 통장에 들어온 딱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해요. 자꾸 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식도 못하고, 감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건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미국의 이제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괴짜 감독이 러브스토리란 영화를 만들었어요. 한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월스트리트, 그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런 모토였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은행 넘어간 이거에 대해서 국제 분쟁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우리가 손으로 정직하게 노동한 이 사회랑 뭐가 달라졌지? 이것을 마이클 무어 감독이 월스트리트에 출근하는 이 사람들을 다 자기 벤치에 앉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미국 아이비리그죠. 너 대학에서 뭐 전공했어? 물리학, 컴퓨터공학, 수학 전공했어요. 그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파생 상품이라는 게 뭔지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봐. 마이클 무어 감독이 계속 그거 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은 1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정직하게 노동해서 은행에 넣은 건 10만 원인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몇 단계를 거치니 1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냥 몰락한 이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은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러브스토리 제목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 근데 물리학,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들어가 갖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뭐 1차 은행, 2차 은행, 3차 은행 뭐 5만 가지를 다 만들어서 원래 돈이라고 하는 건 은행들도 찍어내려면 뭐 이렇게 막 인준받고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정직한 돈은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돌리다 100만 원이 되고 그럼 90만 원이 펑크 나면 다 몰락하고 이게 뭘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세탁기를 살 여력이 있는 소비자 요거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여전히 인도의 그 달리츠 중에는 여전히 겐지스강에서 빨래를 해야 하는 계급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메타버스 시대에 마크 주커버그 돈 벌겠죠. 네이버 돈 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하여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종교는 존립 가능할까? 과학기술이 인간을 다 구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인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쉽게 정답을 퉁쳐서 죄송합니다. 488장 찬송가. 우리 맨날 이거 부르지 않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디지털 자본주의 메타버스 과학기술 프로메테우스가 구원자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 사바스토스,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게만 붙던 시대에 우린 끊임없이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밖에 없도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이 몸의 소원망 무언가 사실은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실 때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거치셨는데 우리는 뭐 입으로는 교회에서 뭐 열심히 부르죠. 이 몸에서 뭐 무언가. 그런데 이제 과학이 해방한다, 돈이 해방한다, 사실 다 이러고 있으니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말할 때 이게 뭘까 하는 부분.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간을 구원할까라고 할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화 콘텐츠로 피카소의 그림을 갖고 와봤어요. 피카소가 15살에 마드리드, 스페인 사람이니까요. 마드리드 미술 대회에서 입상하고 그걸로 이제 파리 유학을 가게 되는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우리가 알던 피카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피카소는 얼굴 찌그러지고 3D 컴퓨터처럼 찍어내고 이런 피카소인데 원래 어릴 때 피카소는 아직 자기 화풍을 찾기, 입체파라는 화풍을 찾기 이전의 피카소는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구상 화가였어요. 피카소의 이 그림을 보고 제목을 빨리 맞추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이제 피카소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출품을 한 거죠. 과학과 자비. 사실은 콘스탄테인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이 죽어갑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요. 피카소는 죽어가는 여동생 곁에 의사가 와서 이미 말초신경은 다 파랗게 변했어요. 근데 그 손을 잡고
의사가 이제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망 선고해야 되니까요. 기계론적 생명관이죠. 의사는 환자와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시계만 봅니다. 맥박만 체크하면서. 바로 그때 간호사이며 수녀인분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나마 물이라도 좀 먹여주죠. 그래서 피카소가 과학과 자비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준다면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과학도 발전하지만 종교도 역시 사멸하지 않는다. 종교도 자기 역할이 있다.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자비를 베풀고 환자의 눈을 바라보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냐 예수냐 이 대답의 궁극적인 정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존립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그 유물이 발견됐죠. 지금 이제 터키라고 하는 말 안 쓰기로 했죠. 터키가 티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티르키예가 됐습니다. 티르키예에서 이거 완전히 무슨 구석기 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죠. 이름하여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 대학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이죠. 유발 하라리 소장 역사학자께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퀘베클리 테페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칼 마르크스는 생산력이 증대해서 계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계급 가운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상부 구조로 뒤늦게 오고 그래서 모든 역사 변동은 하부 구조가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는 다른 가설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적 때문이에요. 이때는 아직 계급 발생, 뭐 생산력 증대, 농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저걸 먼저 지어놓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과학기술, 뭐 말하자면은 뭐 겐지스강에서 물 끌어오고 이런 거. 그래서 어쩌면 하부 구조가 다 역사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그거 말고 인간은 이 필요에 의해서 모여 살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설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건물의 구조입니다. 튀르키예하고 남미하고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페루에서도 비슷한 건물이 발견이 됐죠. 캐럴시티라고 부릅니다. 모든 도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건 농업혁명 이후에 드디어 뭐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생겼다 이랬는데 시대를 보세요. 구석기에서 지금 이건 완전히 거의 뭐 신석기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건축 양식이 너무 비슷해요. 더 신기한 것은 이 남미의 페루 캐럴시티에서는 과학자들이 3가지 유물까지 발견했어요. 하나는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는 이 건물은 산속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변가였다면 아유 무슨 모여서 장사했어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게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있었다고 하는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럼 조개 껍데기는 뭐겠어요? 아주 먼 곳하고 물물교역을 하면서 헌금으로 바친 용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리와 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는 신께 찬양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신께 예배드리는 도구들이 발견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간은 태초로부터 종교적인 욕구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늘의 뜻을 헤아려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존재 이거잖아요. 호모 에렉투스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찰하는 존재죠. 주역에서는 관찰을 관천문 찰지리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관하고 땅의 이치를 세세하게 보는 것이죠. 이게 호모 에렉투스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그래서 종교는 과학과
같이 가면 제일 좋죠. 여전히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종교는 존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이게 뭐 종교야 뭐 가니까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진화해온 방식이라면 마지막 방식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 누구를 찌르고 이런 거에서 핸드폰만 들고 있다고 진화가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 이게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죠. 공생할 수 그런 능력이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그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은 문화가 그를 싫어해요.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친구한테 숙제 노트도 우리 저기 우영우에서도 봤잖아요. 겉모술수 얘는 싫어하잖아요. 그냥 이 자폐 스펙트럼 있는데 야 강의실 바뀌었대. 시험 범위 뭐래. 알려주는 애가 그 문화적 밈에서도 저런 애 닮고 싶어. 제가 맞아. 우리한테는 그 문화 유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남는 게 맞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오스로 공생할 줄 아는 인간이 이제 신인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 그 고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홀로세라고 하는 시간도 이미 끝났고 인류세를 살아요. 핵이 나오면서 그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 때문에 우주가 지구생명 공동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데 18세기 이래로 개체 수도 가장 많은 거 이 인간이거든요. 킬로그램급 이상 동물 가운데 인간과 인간이 길들인 가축만이 90%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사피엔스죠. 사이언스, 머리를 쓸 줄 아는 이 인간이. 근데 그 코로나는 바로 그것을 심판했죠. 사피엔스가 과학혁명, 산업혁명, 계몽주의 그렇게 해서 불과 몇백 년 동안 이뤄놓은 문명. 너네 1차, 2차 세계대전 20세기에 다 치렀잖아. 그리고 지금은 3차 대전이잖아. 그 끝이 뭔지 다 알잖아. 다 같이 공멸하잖아. 2050년이면 지구 끝난다잖아.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서 혹시라도 살아남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올리는 기기네.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대의 성격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근대가 어떤 시간이었을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근대라고 하는 시간을 남성의 시간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런 찬란한 이제 시를 썼네요. 진실로 내가 왔노라. 이때의 나는 누굴까요? 그녀의 아이들을 다 거느린 채 그녀를 내게 데리고 왔노라. 그녀는 누굴까요? 바로 네이처, 자연이죠. 자연은 여성명사로 표현됩니다. 그녀를 너에게 주어. 이 너라고 하는 건 바로 근대 문명을 이끌어갈 인류세라고 하는 시간을 앞으로 만들어갈 자녀들.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고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고 자연은 오로지 인간의 말에 복종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존재들이죠. 이제 백인 제국주의와 같이 열었으니까요, 이 시간이.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 자본주의, 과학기술 문명주의를 이끌어온 그 남성주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를 열었던 철학자들 생각해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성, 사이언스, 사피엔스, 이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은 미치죠. 요즘 젊은 애들은 나는 힙합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춤춘다, 고로 존재한다. 수우파, 이런 거 보이잖아요. 굉장히 몸적인 세대가 됐어요. 무슨 머리, 이런 거 이제 아닌 거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죠. 좀 아까 만났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명제를 이야기했죠. 근데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할 때 알아야 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자연이에요.
과학기술로 자연을 알았더니 어디에 석유 있고 어디에 금 있고 어디에 은 있고 어디에 구리 있고 납 있고 이거 다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은 뭐 합니까? 정복해야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힘이에요. 그 다음에 프랜스 베이컨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또 뭐를 알았나요? 뭐 중국의 종이와 자기와 이런 것들이 먼저 발명돼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편전쟁을 통해서까지도 영국이 빼내와져요. 그러니까 인도의 향신료 발달한 거 알았죠? 실크가 우월하죠? 실크로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해야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이게 이제 제국주의와 나란히 갔던 것이죠. 게다가 프란스 베이컨은 마녀 재판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세상이 탈마법화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이 요정이 살아 우리 그렇게 안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요 시기를 보여주는 영화가 미션이죠. 여기 나오는 자연과 친화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개라고 하는 코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이 앞장선 나라가 이른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들고 들어가서 저들을 순화시키고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른바 복음화라고 하는 이름의 제국주의도 같이 펼쳐졌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어떻게 잉카 제국의 군인이 몇만 명이 있었는데 스페인 군대 168명한테 전멸당하지? 이것을 이제 추적하죠. 바로 이것이 세계의 탈마법화와 더불어 일어난 근대라고 하는 시간의 특징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기계론적 세계관, 자연도 기계야. 기계처럼 공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거에 지금 지구가 반발하는 거죠. 이제 기상청이 기상을 더 이상 기상 예보를 안 한다잖아요. 왜냐면 예보를 못 해요. 지금이 태풍이 올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태풍 흰남노 다음에 무이파, 지금 11호, 12호, 13호, 14호 태풍의 경로도 예측을 못 해요. 이제 이런 세상이죠. 요 시기에 나왔던 주목할 만한 동화들, 소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그림 형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제 근대라는 시간을 열어갈 신인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노파 늙은 할머니를 마녀로 몰아 죽이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도대체 그러면 이런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어떤 세상을 살아가라는 예언일까요? 여기 나오는 마녀, 늙은 노파는 뭘까요? 바로 지구이죠. 그리고 여성적인 모든 것이죠. 요 시기에 말괄량이 길들이기 이런 섹스피어 작품 나온 거 아세요? 이때의 말괄량이도 말 안 듣는 자연이에요. 말 안 듣는 여자예요. 예측 불가능한 여성입니다. 요 시기에 나온 또 동화 가운데 안데르센의 분홍신 아시죠? 고아소년대 신실한 집에 입양됐잖아요.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 교회 갈 때 신을 조신한 신발 사와라 그랬는데 얘는 검정신을 산 게 아니라 핑크색을 샀잖아요. 여성성을 드러냅니다. 그런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벌은 뭘까요? 바로 이제 미친 X 소리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추방당하는 거죠. 공동체로 이렇게 산과 들을 춤추며 돌아다니고 이게 이제 김혜수 씨 나왔던 호러물에서는 발이 잘리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바로 굉장히 마초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늙은 마녀, 할머니 이런 것들이 여성과 자연을 동질시한 오래된 인간의 습관이구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이성, 여자는 자연.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쉐리 오트너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썼던 논문이었죠. 여자가 자연이라면 남자는 문화야? 이거 이제 약간 랩하는 것처럼 그 라임 맞춘 겁니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죠. 네이처, 컬처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컬처라는 건 인위적으로 손댄 거거든요. 이제 문명으로 가는 것이죠. 네이처는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남성 문화는 자연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예측 불허해요. 여자도 살아보니 이거는 뭐
까도 양파예요. 여자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남자는 2차 성징을 지내면 어지가 하나며 몸이 60, 70 비슷합니다. 근데 여자는 2차 성징기부터 몸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가슴도 늘었다 줄었다, 생리 기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배도 불렀다. 남자들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 달의 주기에 맞춘 것은 두려운 것.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은 불변에 대한, 이게 이제 요식에 나왔던 신관,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시다. 뭐 이제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되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이제 어떨까 모르겠는데 얼른 그림 감상 하나 하고 가실까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은 인류 문명을 이끈 58명의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 예술가들을 한 화폭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중심에 누구를 세우실 것 같으세요? 주인공으로. 저 같으면은 서양 문명은 뭐 소크라테스 이럴 것 같았는데, 소크라테스는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죠. 정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손가락을 잘 보시면 빨간 천을 두른 분이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손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죠. 참된 것은 저 위에 있어. 오로지 이데아만이 참이야. 눈에 보이는 현상계 리얼리티는 다 거짓이야.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은 썩어질 것들이야.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요거를 기독교 신학이 가장 잘 데리고 온 거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소종파 운동으로 출발한, 왜냐하면 회당으로부터 축출됐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나의 소종파 운동으로 출발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당대의 문화 권력인 힐랍 철학과 타협하는 과정이었죠. 그 앞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걸출한 서양 교부 신학자가 있으십니다. 북부 신학자죠. 이분이 플라톤 철학의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독교 신학,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딱 떨어졌고 국교가 됐기 때문에 로마는 하드웨어는 탄탄한데 소프트웨어는 그리스 철학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USB를 그리스 철학으로 꽂은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의 영육 이원론 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부활된 것이 성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인데요. 아퀴나스는 처음에 이제 자연법 사상 얘기했을 때 한 13세기쯤 얘기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은 이단이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분의 자연법 사상이 카톨릭의 거의 이제 핵심 체계가 됐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플라톤 철학에 맞선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거의 한 1000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제가 한국말로 된 것 좀 찾아볼래 했더니 안 나와서요. 영어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자는 혼자 있을 땐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지 못한다. 오로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리는 이 헬프메이트, 돕는 자로만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활한 여자의 육체는, 여자는 열등하고 도덕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한 여성의 육체에는 걸림이 될 만한 신체 기관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 걸림이 될 만한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생산에 적합한 몸, 출산에 적합했던 유방과 자궁, 그게 제거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어거스틴이시죠. 여기서도 계속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남성, 이성, 여성, 육체, 여성, 자연, 남성, 문화, 이 이원론적인 등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 그 중에서도 여성의 몸을 딱히 부정하게 보지 않으셨죠. 피 흘리는 여성과의 신체 접촉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몸의 구원, 몸의 부활, 몸을 빼면 시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전일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이 아니고 히브리 사상 본래 갖고 있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크 샤갈의 아가라고 하는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아가야말로 전일적인 인간관, 거기 나오는 여성, 성, 이것은 그 무엇도 부정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 샤갈의 Song of Songs,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작품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드디어 여성도 신학을 만나지만 신학도 여성을 만나죠. 제가 일부러 1960년 6월 27일자 타임지 표지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 타임지 표지는 누구를 갖고 왔냐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죠. 이분이 표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상남자스럽죠. 그리고 미국은 한창 메카시 열풍, 그리고 이제 뭐 그 동서냉전을 통한 두 아주 상남자들의 어떤 대선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다루는데 요 똑같은 타임즈 기사 가운데 헤드라인으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종교, 남성 신학과 여성 신학. 이러면서 누구를 소개했냐면 그동안 모던 티올로지는 근대 신학은 남자만 맨 only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졌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32살짜리 발레리 세이빙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종교 저널에 1년에 4번 나오는 종교 저널 최근호에 논문을 실었다는 것이죠. 이 논문이 신학계는 핵포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분의 발레리 세이빙의 박사 논문 첫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흑백 사진이 바로 발레리 세이빙 골드슈타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문장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나는 여자다. 나 신학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나 신학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야, 나는 신학을 하려면 삐자 안 들어가면 신학자가 못 되는 줄 알았어. 바르트, 보네퍼, 불투만 다 삐자로 시작해. 막 이러면서 이제 논문에서 핵폭탄을 날렸어요. 예, 그렇죠. 보네퍼 삐자죠, 교수님. 본회퍼, 디트리 보네퍼.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라이놀드 니버, 이 논문에서 라이놀드 니버도 굉장히 그러니까 라이놀드 니버가 교만이 죄라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여자들이 교만을 본 걸 본 적이 없다, 교회에서. 여자는 너무 자기를 이미 비우고,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논문을 사실은 쓴 거였어요. 휴먼 시츄에이션,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논문이었죠. 신학이 여성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뭐가 중요해졌냐면 신학하는 주체의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의 인종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근대 신학하고 퉁쳐서 막 지나갔던 근대 신학하고 다르죠. 유럽, 백인, 와스프 중심 이런 신학하고 달랐어요. 그러면 여성 신학이 현대 신학으로 공헌한 점이 뭘까? 제가 볼 때는 몸입니다. 여성 신학은 여성이 신학의 주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오명이 씌워졌던 영육 위계적 이원론을 단박에 깨요. 몸이 지니는 본래적 가치 회복. 몸의 경험이 지식과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영육 이원론은 허구적이고 이중적이다. 왜 그동안 신학을 독점했던 남성들이 자기 몸의 저급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지입시켰냐? 이제 이렇죠. 이 저급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불변해야 되는데 변화무쌍한 몸, 취약한 몸, 약한 몸, 병든 몸, 늙어가는 몸입니다. 오늘의 과학기술은 이것과 싸웁니다. 화장품 시장도 몇 조 원에 달하는 건 다 안티에이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아프고 늙고 이런 거 이런 거하고 지금 과학기술이 싸우고 있죠. 그런 한편 여성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성들이 뭐라고 이제 변명을 했냐면 기독교가 언제 여성을 그랬어. 야, 우리는 성모 마리아 굉장히 추앙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프라 안젤리코 화가가 그린 수태고지도 보면 성모 마리아는 아주 뭐 우아하셔요. 고결하셔요. 그리고 무흠수태예요. 섹스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게 태어나야 되니까 이것도 영육이원론이에요. 왜 섹스는 그렇게 저급해야 하는지. 근데 안젤리코를 보면 똑같은 화면 안에 왼쪽에 아담과 이브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여성은 늘 성모가 아니에요. 남자를 유혹하는, 죄로 빠뜨리는 악마 타자화 전략이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가요? 이 뮤지컬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거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테마송은 막달라 마리아 완전히 그냥 창녀로 나와요. 근데 중세 기독교가 마리아를 창녀라고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그레고리우스 메세 설교에 잠깐 얘기했던 게 천년 갈 줄 몰랐다고 이러면서 이제 1960 몇 년에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되나요? 그래서 여성을 모성이라고 예찬하는 것도 저는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남성 시인들이 어머니를 예찬할 때 이 어머니는 항상 부엌하고 연결됩니다. 뭐 거룩한 어머니요, 뭐 부엌에서 오늘도 밥을 하시는 부엌은 어머니의 성전이시여,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란 몸, 성, 여성을 극복하고 정신, 금용, 남성을 성취하는 사다리 타기가 아니다. 영성이 몸과 유리된 순수한 영적 체험으로 정의될 때 몸과 동일시된 몸에 갇힌 여성은 영적 체험의 가능성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이게 저는 여성신학이 터트린 핵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염병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있으면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문명이 항상 한번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테네 때도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1차, 2차 뭐 몇 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있으면 꼭 전염병이 창궐해요. 왜냐면 군인들이 저기 갔다가 오잖아요. 원래 모든 병은 풍토병이에요. 요 지역 사람들끼리만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염병이 지역이 뭐예요? 지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 전염병 나란히 갑니다. 기독교가 왜 국교가 됐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왜? 로마가 진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군인들이 갔다 오니까 한 2세기, 3세기에 엄청나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마의 역병이라고 하는 작품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데 기독교인들만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담요와 초와 마른 빵을 구비해 놨대요. 그러니까 이 풀뿌리, 이 밑에서부터 기독교가 호감을 갖게 안 했으면 국가가 그 국책 사업으로, 국시로 오늘부터 기독교를 믿어! 이런다고 누가 그렇게 로마 제국이 다 이른바 복음화가 되겠어요? 하여간 지금 우리는 이제 전염병을 지내며 문명의 전환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문명은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게 바뀐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림을 제가 이미 좀 넣어드렸었군요. 네. 이게 이제 전염병, 예, 이게 전염병. 그 전염병 중에서도 중세를 끝냈던 것은 흑사병이죠. 그래서 흑사병과 관련된 그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거의 4분의 3 정도를 쓸어갔기 때문에요. 이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통계를 못 잡아서 그렇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때 유럽은 거의 팬데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국주의가 열리면서 그 대륙별로 병들이 옮겨 다녔지 그때만 해도 또 지역에 묶여 있어서 유럽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합니다. 흑사병을 상대로 한 소설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 그 사르트르의 정적이었던 알베르 까미 이제 페스트 썼잖아요. 그게 이제 흑사병이죠.
죽음의 승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문명의 전환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근대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과학기술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여성 죽임, 자연 죽임 위에 건설됐잖아요. 바로 이 시기에 마녀 사냥이 있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쩜 그 유럽 팬데믹하고 마녀 사냥이 같이 가요. 요 시기에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됐던 프랑스 소설이에요. 그 소설 사파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네. 아내를 구타하는 남성. 네. 소설 제목은 장미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영국 런던 대형 도서관에 소장대에 있습니다. 13세기, 14세기 요쯤인데요. 옆에 있는 작품은 19세기에 빈센츠 카틀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화가가 그렸는데 1583년 이런 건 TMI이긴 한데 그냥 막 흘려 들으세요. 1583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화형당한 한 여성을 추모하는 그림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엘자 플라이나허라고 하는 분입니다. 70대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타겟이 됐을까요? 과부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50 넘고 과부고 그래서 그 여자 하나가 사라진들 보복당할 위험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녀로 몰려서 교회가 굉장히 돈을 많이 이제 갖게 되죠. 이 여자는 마녀 재판을 위해서 이 불을 질러야 했던 장작 더미까지 죽은 다음에도 벌금으로 냈어야 하죠. 왜 마녀로 몰랐을까요? 아유, 아주 뭐 쉬워요. 누구 하나 마녀로 보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몸 이야기를 해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변화하든가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 아무리 들어도 인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관념 갖고는 안 바뀌어요. 이데아 갖고는 안 바뀌어요. 인간은 언제 바뀌냐면 몸과 만날 때예요. 의사가 당신 말기암입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교통사고 한번 겪어봐야 운전대 잡으면 겁나요. 몸이 강력합니다. 내가 몸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기만입니다. 내가 몸입니다. 몸과 정신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동안 이렇게 안 가르쳐서 이제 너무나 관념론화된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영혼 구원,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떻게 되든 이게 이제 육체 부정, 세상 부정, 지구가 어찌 되든 뭐 그다음에 여성 부정 이런 거랑 나란히 왔죠. 기독교는 성육신과 성만찬의 종교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카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몸의 종교죠. 성만찬, 아니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되는 게 기독교죠. 신학은 감각적이고 에로틱한 것을 개념적이고 영적인 것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영성이란 우리는 몸을 통한 영성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몸의 경험을 발견하고 몸이 회복되고 이런 것에서 생기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인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몸이어야 할까요? 세문안교회 맞은편 흥국생명 빌딩 앞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예, 금호아시아나 앞에 조나단 보롭스키라고 하는 분의 해머링맨,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미국에 한 몇 개 서 있고요. 뭐 시애틀, 뭐 미네아폴리스, 달라스, LA 막 서 있고요. 유럽의 스위스 바젤에도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그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작품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몸일까요? 이 몸은요, 아프지 않아요. 1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망치질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는 우리를 다 이렇게 기계적인 몸으로 만들었죠. 왜 아파도 이제 회사를 가야 돼요? 왜? 병가 내는 게 왜 이렇게 겁나요? 특히나 비정규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고안해낸 말도 안 되는 직업, 이게 생기면서 0개월 계약이에요. 너 말고도 쓸 부품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말을 못해요. 조나단 브롭스키는 바로 이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우리를 이런 기계로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만드는 물건이 뭐 할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망치질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슬프나 내 감정과 무관하게. 이런 몸 아닙니다. 어떤 몸인가? 저는 바로 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몸도 그거죠. 욥이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아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재산 다 날렸을 때? 아니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예. 재더미에 앉아서 벽돌장으로, 기와장으로 몸을 퍽퍽 긁을 때. 인간의 육체는 약하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의존하는 몸입니다. 독립적이라고, 근대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화했습니다. 자존하는 몸, 이런 것들을 이상화해서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는 몸은, 아유, 남의 복지 까먹어.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코로나를 지내며 우리는 인간은 서로 돌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구스타프 클림트가 인생의 세 시기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인생의 세 시기, 이것은 여인의 세 시기로 바꿨을 수 있죠. 그 강남 지하 상가에 가면,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면 그림들 많이 팔아요. 근데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체 그림은 이만한데요. 아마도 그림을 파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꼴보기 싫은가 봐요. 굽은 등, 불룩 나온 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탓에 축 늘어진 가슴,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몸이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만 했냐면은 어머니와 아이의 요만큼만 해서 이 작품을 그냥 모자, 모녀, 이렇게 이제 팔았어요. 모성,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클림트는 인간의 세 시기, 여인의 세 시기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도 클림트도 이 늙은 몸에 대해서는 추하게 여겼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몸을 보면 다 눈을 감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노파의 눈은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아이도 엄마 품에 기대어 있죠. 엄마는 눈을 감고 있죠. 젊고 가장 육체적으로 상품 가치가 탁월한 전시 가치가 있는 저 몸, 이거조차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이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명을 상상할 때 근대가 탈마법화 시켰다면 이제는 다시 마법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몸, 성, 지금 이제 그 성도 지금은 썸만 타거든요. 그 소유하고 이렇게 노래도 썸이란 노래가 오죽하면 이거 대단한 문화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포 세대 이래서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이런다는 건데, 애도 안 낳아 이런다는 건데요.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게 자본에 포획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에다가 다시 마법을 건다는 게 뭘까요? 이제 저는 사실은 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치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썸을 타면 책임질 필요 없거든요. 야, 사랑했던 거 아니야. 우리 친하게 연애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일 알바 뛰면 되고 학교 가면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주기가 너무 빨라지고 심지어는 사랑도 겁나서 못하고 사랑이 TV를 틀어야 거기서 무슨 막 솔로니 모든 TV가 다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전시되고 상품화된 거죠. TV가 없는 사람은 네. 자,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이 제마법화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뉴질랜드가 제 기억에는 2015년입니다. 5년인지 7년인지 이런데요. 마오리족, 이른바 서구 백인 문명 사회가 원주민
심지어는 이제 미개라고 밀쳐두었던 그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죠. 신비우스죠. 그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150년 동안 싸웠어요. 뉴질랜드 헌법에다가 마오리족이 드디어 오랜 시간 투쟁한 결과로 이 강을 황거누이,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거예요. 이 강을 인간하고 똑같이 법적 주체로 등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을 개발한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강을 위해서 싸워주겠죠. 개발하지 말라고요. 이게 제 마법파예요. 강은 살아있다라고 느껴야 이게 돼요. 강은 죽어있다, 기계다, 직선이다, 얼마든지 아파트 뭐 4대강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탈마법파의 자본주의 마인드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뉴질랜드가 강만 하나요? 강만 하면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산도 헌법에 등재시켰습니다. 법적인 지위가 동등하게 부여됐습니다.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제가 기억할 때 타라나키 산입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산 같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개발보다 생명, 이제 이렇게 제 마법파로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상력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존 레논의 상상해봐라고 하는 작품이죠. 상상해봐. 근데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극우 우파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해야 될까요? 존 레논은 이런 노래 부르고 총 5방 맞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반전운동 하시고 하다가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 이 노래 너무 아주 재밌죠? 상상해 봅시다. 천국이 없다는 걸.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만 있잖아요. 스카이. 누구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겠네요. 또 상상해 봅시다. 국가가 없다고. 국가가 없으면 아나키즘이 되는 거거든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자치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공동체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 이유도 없겠네요. 전쟁이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평화롭게 살겠네요. 여러분은 저를 몽상가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나만 그런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많아요. 자, 제가 3번째 상상해보자고 제안할게요. 그것은 바로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상이라 아마 아무도 이런 상상을 잘 못할걸요? 그러나 소유가 사라진다면 탐욕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을걸요?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을걸요? 이 대목에서 저는 마하트마 간디를 떠올립니다. 지구는 소수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두가 먹기에는 너무나 풍요롭다. 바로 이것을 이제 존 레논이 노래로 불렀죠. 그래서 저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몸, 메타버스 안에서 자본과 권력과 명예를 선점하는 것도 여성에게 기회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지금 내 몸, 이 현실에 있는 몸, 특히나 아픈 몸, 그 몸들의 연대, 부활, 이것을 꿈꾸지 않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는 조금 모자란 몸, 불편한 몸,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이라고 밀쳐놨던 몸, 이 몸을 표준으로 딱 세웠다. 우리 삶의 표준이 아픈 몸이 된다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돌봄 민주주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봐서. 네. 강의가 너무 짧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뭔가 본인의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튼 손들기를 해서 발언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글을 써서 질문을 올려주시던지. 제가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는 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살살 해주세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이게 지금 마이크는 들리나요? 이 마이크는? 예, 저희가 마이크를 공유해야 소리에 돼서 문제가 교수님하고. 소리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소리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올려주시는 게 저희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또 편집할 때 하나는 교수님 아픈 몸들의 연대라면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네, 질문 올라왔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누군가를 돌봐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 임종 환자를 옆에서 지켜봤다든지 치매를 돌본다든지 이제 이런 걸 돌봐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픈 몸들의 연대 이렇게 되면 아픈 분이 있고 그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야 되고 이제 요 구조잖아요. 다시 말하면 돌봄이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논의를 확장시킨 게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담론인데요. 이러면서 뭐 요양보호사, 뭐 간병인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몸들의 연대 이랬을 때는 저는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회사에 갔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나도 아프면 나도 조퇴할 수 있고 일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절대 못 하거든요, 지금. 지금의 자본주의는, 괴물 자본주의는. 그래, 너 자를게.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이제 이거예요. 근데 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놀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빨리 가서 우리 부인이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데 제가 우리 아내의 곁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곁이 되어주는 사람. 곁이라는 말은 한 단계 조금 더 걸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조금 줄여주고 오늘은 뭐 2시에 퇴근할 수 있게 빨리 가서 뭐 살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픈 몸들의 연대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 잘 도와요. 뭐 돌봐던 사람이 조금 더 잘 돌보세요. 막 이런 얘기는 이제는 끝났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신앙이 공공화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이 자본주의 체제를 확 바꾼다면 이게 뭘까? 요거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면 항상 이제 돈 없다 이러면 파이부터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군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공포죠. 그러니까 분단 몰입의 분단 장사꾼 이런 분들이 절대로 복지니 돌봄이니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공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표로 심판해야죠. 뭐 오래 걸려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픈 몸들의 연대. 전장현 같은 것도 그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장현 시위하는 거? 이제 그 장애인 연대 이분들이 전국 장애인 연대 이분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셨죠. 제가 그날 막 화가 나가지고 제 페북에다가 이준석 대표는 보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때 대표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 시민의 저 출근길을 방해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장애인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주 극우적인 발언. 완전 극우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젊은 사람이 이런 사고를 하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젊다 했었을 때는 그 현존 질서에 야합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성세대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젊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젊음, 그 앞에 이른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딱 하나 있는데 그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그 전장현의 그것은 이제 권리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저는 그거 갖고도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고작 장애인의 이동권이 아니라 우리는 돌봄이라고 하는
돌보는 세상. 이런 걸로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목숨 걸고 그거 하는 거야. 뭐 너무 작은 권리 요구하는 거죠. 그거는. 예. 근데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질문이. 일부 의견에서는 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기술인 인공자궁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몸은 인공자궁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치고 여성의 출산은 항상 역사상 타자에 의해서 대체되어 와서 대리모, 자식을 위한 첩등이 근해가 이미 된다. 답을 알고 예, 계시네요, 뭐. 예. 여성의 출산과 임신 또한 경제적 이유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네. 그런 말씀. 네네. 제가 생명복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을 썼었는데요. 복잡하죠. 뭐 줄기세포 이런 것도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영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입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작품을 감독이 때는 바야흐로 2050년 이렇게로 잡았어요. 그랬는데 얼른 연도를 바꾼 게 2015년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이게 2005년에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2050년까지 안 가겠네. 인공자궁 문제가. 이래서 이제 연도를 빨리 앞당겼는데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스칼렛 요한슨 역할이 바로 아주 매력적인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은 이 몸매 망가지는 거, 임신선 터지고 배 이렇게 불렀다가 꺼졌을 때 언제 또 다이어트 하지? 이러니까 그냥 나랑 똑같은 그거 만들어서 뭐 거기다가 인간복제 넣고 뭐 이제 이런 영화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게 여성한테는 물론 언제나 위험하기도 하고 아프죠, 많이. 근데 과학기술이 인공자궁을 해주는 게 저는 과연 해방일까?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첫째는 다시 또 자본과하고 연결됩니다. 인공자궁이 되면 언제나 모든 과학기술은 초기에는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보편화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원래는 군사 무기였잖아요. 군대에서 썼습니다. 아주 커다란 무전기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상용화하는데 50년, 70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공자궁이 보편화된다? 저는 그런 세상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왜냐하면 여성의 경험을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나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만약에 내가 정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 나오는 이거랑 똑같아요. 뭐 대리모니 그 첩인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영화 브로커 보셨잖아요. 버려지는 아이 입양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내 피, 내 유전자 이 대물림 이런 게 아닌 걸로 아이를 키우는 걸로 조금 생각이 바뀌면 내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랬을 때는 입양이라는 수단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굳이 비혼주의자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여성이 임신과 출산해서 인공자궁이 해방시켜준다. 요거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런 기술이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반드시 뭐가 같이 가냐면 디자이너 베이비 문제가 같이 갑니다. 시험관 아기에서 인공자궁에다 넣고 거기서 아이를 키워낼 때는 주문을 합니다. 유전자. 우리는 그 비만 유전자 빼주세요. 머리 좋은 유전자 집어넣어주세요. 푸른 눈에 유전자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생명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천사가 화염검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레인가 신노름, 인간의 신노름의 궁극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나면은 말고 막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려는 거는 이제 강연 자체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 라파엘 그림에서 그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있고 그 소크라테스는 옆으로 치우쳐진 의미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하늘을 가르치는 것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그 부흥하게 된 원인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네네. 그거랑 네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일단 두 개. 네. 두 개가 더 있어요. 예. 라파엘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밀쳐놨어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은 두 제자. 그러니까 이른바 서양의 중세를 직조한 두 명을 가운데다 딱 서로 약간씩 대립되는 입장들인 거죠. 그 둘을 가운데 세웠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냐를 찾아보는 숨은 그림 찾기, 이것도 재밌어요. 원리를 찾아서 이런 것처럼요. 그럼 라파엘로는 도대체 소크라테스를 어디다 배치했을까? 소크라테스는 일단은 그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찾기 쉬워요. 조금 아는 분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옆에 밀려 있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알키비아데스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 시대에 걸어다니는 조각상이었어요. 현빈, 원빈, 김우빈 막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이제 이런 젊은 남자를 좋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에로스, 사랑은요, 동급의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급이 다르잖아요. 참된 것은 이 변화무쌍한 이 현실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만 낳는 존재여서 출산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같은 급으로 해야 되니까, 다만 소크라테스 생각에선 또 이데아가 참되니까 육체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하고 이렇게 철학을 논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사랑해 주냐면 알키비아데스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따라 나가서 50대 소크라테스가 따라 나가서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 번을.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부인 입장에서는 애는 뭐 셋이나 나놓고 그 전쟁에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 악처가 될 수.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세계의 여성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최초의 철학자를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샨티페를 꼽습니다. 네가 이데아가 그렇게 중요해? 나랑 하는 성은 참사랑도 아니야. 나는 급이 달라?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물벗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현실 철학, 뭐 땅의 철학, 뭐 이렇게 하면서 크샨티페를 많이 올리는데요. 그건 좀 해석인 거고요. 어쨌든 플라톤을 중심에 세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뻘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하고 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옆으로 뻘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이데아예요. 플라톤의 생각에서는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꽃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상을 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는 이파리가 찌그러져, 어떤 애는 그래. 그래서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가꾸고 키우고 보고 그려도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꽃이라고 하는 것의 미의 그 궁극은 이데아밖에 없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선생님이 옳은 말을 했다 쳐도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감각이 없이 어떻게 이데아가 참되다는 것조차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손을 앞으로 뻗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한 사실은 뭐냐면, 뭐, 우리가 다 알지만, 그,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루케이온 세우고, 각자 따로 차려서 이렇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사설 선생님이잖아요. 과외 선생님.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인간은 폴리티컬 애니멀이거든요. 정치적 동물. 그 말은 폴리스에 갈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성과 노예는 폴리스에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 역시도 여성
차별 이런 부분들은 뭐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이어가죠. 그래서 그 두 철학자가 아무리 우리가 몸담고 사는 현실 세계를 약간 긍정했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예를 들면은 의사 아들답게 왕의 주치였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아들답게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나물의 그 밥의 그 나물 뭐 이제 이렇게 중세를 두 철학자가 그래서 가운데다 딱 세우긴 했습니다. 중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빼면은 또 중세가 시체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은 로마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것도 한 100년 넘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는 전쟁으로 일궈진 군국주의 나라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가정교회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다음에 우리 윤수정 교수님이 베베 이야기,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이야기도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자기의 집을 환대, 개방하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때 뭐 바이러스를 알았겠습니까? 저기 그 박테리아를 알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인데도 전염병 이런 이해 하나 없었을 그 시절에 이제 문을 다 닫아 걸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을 누구에게나 환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과 환대라고 하는 덕목이 기독교인에 대한 우호 감각을 낳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성서신학자들이 더 잘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정말 로마 제국의 군국 기지들 이런 데 목회하러 다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고. 근데 거기 다 그리스 출신의 누구 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 사건, 로마가 사형시킨 예수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기이한 일이지만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기독교의 그 교회 자체가 회당하고 다른 회당은 분리, 고립, 로마 제국의 관용 정책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분리주의를 한 것이죠. 회당 권력에 동화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축출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거처가 됐는데 이방인들이 서슴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우정과 환대의 윤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헨리 나우엔의 책도 그렇고 중력과 은총을 쓰신 분이 시몬느 베이오 이런 책도 그렇고 그 기독교의 환대를 다루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언제나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는 낯선 이를 환대하라. 그래서 자기 집에 담요와 초와 빵을 두었다고 하는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 지나가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냥 두 번째 질문들은 좀 이데올로기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뉴질랜드의 그 마오리족이 강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마오리족이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네. 마오리족이 그렇게 해달라고 150년 동안 투쟁을 벌였고 네. 뉴질랜드 의회가 그것을 회의를 거쳐서 헌법에 그렇게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네. 그 개발과 보존이 네. 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그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이슈라고 보는데 브라질에서 요새 일어나는 일이 그 아마존 그렇죠. 산림을 예, 맞습니다. 산불을 낸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사실은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태우는 사람들을 또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게 니네들은 니네 땅에다가 공장 세우고 돈 잘 벌어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마존 밀림은 그냥 원시린 그대로 지구를 위해서 지키고 우리는 그냥 거지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냐 하는 그런 내용의 반발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일부러 어떻게 귀한 나무들 태우냐 막 그러고 욕을 하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니네들 그들의 그 빈곤을 대가로 해서 그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 뉴질랜드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그 개발이 그러니까 개발이 좀
절박하지는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이슈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여성 신학이 의 공헌으로서 그 몸을 중요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 저도 사실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한국의 여성주의가 과연 몸을 중요시하느냐.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는, 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바는 너무나 그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몸이나 그 어떤 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성적인 쾌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그 네. 대통령이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일컬어지는 양반이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이제 거기다 불을 지르게. 산불이 엄청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지구의 허파 거의 20%가 다 불탔습니다. 그렇게 죽은 나무들에서는 다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브라질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논리에 사람들이 같이 했겠죠. 예, 그렇게 했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또,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의 밀림에다가 이른바 방목한 소를 키운다는 미명하에 불을 질러서 소 목장을 또 운영을 하죠. 자기네 나라에서 할 때는 규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렇게 제3세계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다가 불 질러갖고 소 목장하고 이러면은 또 쉬우니까, 그래서 나온 책들이 패스트푸드 네이션 이런 책들입니다. 패스트푸드의 제국 이런 책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층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나의 문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뭐, 이거 아픈 몸들의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브라질에 달리 생각하는 민중들과 더불어 미국이든 어디든 니네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이 지구의 허파라면 좀 있는 나라가 개발 기금으로 브라질 이런데 어떤 문제들을 복지를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꾸리찌바라고 하는 도시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꾸리찌바라고 하는 그 성공 사례는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가 합심했을 때 개발과 보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이런 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쫙 빠졌어요. 자동차 공장이 이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진 선박 여기 그래서 예, 이렇게 뭐 샹하이 뭐 막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베트남 뭐 필리핀 수빅 기지로 갔죠. 그렇게 하면서 그 김진숙 씨가 타워 크레인에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들이 있었을 때는 라인도 니버가 목회를 했듯이 사랑과 정의 얘기에 가며 그래도 노동자들이 싸울 것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랬었는데, 자동차 공장이 싹 빠져나가니까 막 이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고. 그랬을 때 시장 한 분이 뜻있는 사상가와 손을 잡고 마을 도심지를 공유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도록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늘 대립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이 산과 강을 인간과 그 대등한 주체로 보면서 법적인 지위를 허용한 이런 일들이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지구가 공멸할 것이냐, 지금 뭐 지구가 금성화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더 이상 그 괴물 기업 중심의 국가보다 더 커버린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이 논리에 획책당하지 말고 선동당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성이 생각해 볼 것은 항상 생명 중심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교수님 한국의 여성주의라 그랬을 때 제 경험이 일천하여 어떤 여성주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성주의도 있겠고 여성주의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또 몸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바디 프로필 혹은 플루언서들은 얼굴 보정을 많이 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 풍토를 생각하면 몸을 중요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드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추앙받는 몸과 얼굴을 따라해야 할까요? 뭐 그런 질문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죠, 뭐.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절정이 지금 김건희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거든요. 미국 애들이 볼 때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연스러운 얼굴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한국의 미적 감각이 좀 그냥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좀 제가 이제 몸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쓴 논문들이 한 10년 전에 쓴 논문이 있어서 이거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거,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여자들이 공장을 갔어야 하던 시대. 그 시대는요, 여성 몸의 표준이, 한 6677 사이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른 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해야 돼요. 그랬는데 남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마른 몸 숭배가 일어나요.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육체. 그래서 사실 그 패션 업계에서도 이 마른 몸 숭배와 관련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페미니즘이 이렇게 사회를 막 전투적으로 바꿔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미국의 10대 아이들은 계속해서 마른 몸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를 할까? 다이어트 산업은 왜 이렇게 확장될까? 이러면서 패션 산업 중에 뜻있는 분들은 그 마른 모델 퇴출하잖아요. 왜냐면 모델들 중에 거식증 걸려서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개념 있는 이제 소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오디션 공화국이죠. 너무나 젊고 팔팔하고 쌩쌩하고 전시되며 상품 가치가 탁월한 10대의 몸들이 텔레비전에 나를 뽑아달라고 핑미업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게 마치 표준이 된 몸처럼 생각이 되고 걔네들은 부품처럼.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했던 게 소녀시대가 30이 넘으면 걔네들은 뭘로 불릴까? 처녀시대? 그 다음에 40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아이돌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주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이 SNS, 디지털 모든 것들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한테는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다양성 이런 건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방법 하나입니다. 큰 틀에서는 통일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흑백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회 속에서 표준화된 몸, 획일화된 몸,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몸들이 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애도, 연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여성들이 좀 역사와 정치에 눈을 뜨신다면 이게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인 독일은 당연히 동서냉전 당하는 거 맞죠. 근데 왜 아시아의 추축국이었던 일본을 분단시키지 않고 식민지였던 우리를 분단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른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생명 중심주의, 돌봄의 문화 이렇게 할 때는 좀 공포정치, 분단 몰입에 분단 장사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도 통일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야 조금 다양성이 어떻고 여기 들어와 있는 난민 뭐 여기 들어와 있는 다른 육체들 다른 종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 다양하다. 이런 게 되려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나. 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몸을 중요시하면서 몸의 아름다움을 자꾸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러는 풍조는 선생님이 병적입니다. 생각하신, 몸의 의미와는 조금 네. 거리가 있다는 내추럴하지 않죠. 말씀이시죠. 저는 생태 여성주의 네. 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연 이제 이거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자연이라고 하는 건 대상화돼 있는 쟤네가 아니고요. 나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만 우리가 문화로 여기다가 뭐를 그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그렇지 스스로 그러하게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양성이 중요한데 너무 획일적인 미를 강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진미리 선생님이 하신 질문을 끝으로 네. 끝내겠습니다. 진미리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 메타버스 시대의 기술력에 대해 비판점을 잠시 논하셨는데 그 메타버스 시대의 기술력이 여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일단 가장 제가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층위가 다양하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나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 직업을 거기랑 연결시켜야죠, 뭐.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자본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일정 부분 기여하겠죠. 근데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저는 어떤 기술도 여성한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19세기에 유명한 과학 중에 골상학이라는 과학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관상학 이런 비슷한. 예, 그쵸. 뼈의 무게 측정하고 뭐 신체 측정하고 이런 거였는데요. 뇌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 흑인의 뇌가 작고 무게가 덜 나가서 백인보다 흑인들은 육체 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뇌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 골격도 그렇고 남자보다 여자의 뇌가 작고 무게가 덜 나가서 여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상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과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던 프루프 텍스트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과학은 속여요. 그러니까 과학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신화예요. 과학이 왜 속이냐면 그것을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다 백인 남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여성의 뇌가 무게가 덜 나가고 사이즈가 작아요. 왜? 신체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22세기, 지금 이제 21세기 이후에 과학에서는 골상학을 한다고 했을 때도 뇌 무게 요거 갖고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뇌의 주름이 더 중요해요. 무게와 크기만 말하기로 따지면 사피엔스 때문에 멸종당한 네안데르탈인이 더 커요. 근데 걔네는 사피엔스 때문에 멸종당했잖아요. 그래서 뇌에 얼마나 시냅스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좌뇌 우뇌가 연결이 원활하며 주름이 얼마나 자글자글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여서 그 골상학 같은 거는 지금은 사이비 과학으로 되고 있는데요. 유전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에 기여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왜 맞춤아기를 만들 때 푸른 눈의 유전자를 넣고 싶을까요? 푸른 눈이 더 이렇게 우월하게 대접받아서 북유럽에서 푸른 눈 정자 사오잖아요.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비만 유전자 왜 빼야 돼요? 그런 거 그냥 내추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작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제8요일 이런 영화를 보면 제7일에 쉬셨던 하나님이 8일 8번째 날에 정신이 번쩍 드셨어요. 내가 6째 날 일 다 끝내고 7일째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다 보니 뭘 덜 만든 게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8요일에 만드신 게 바로 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언가가 온전해진다는 것의 의미.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자기 몸에 가시, 육체의 가시를 놔두냐고요. 남은 다 고쳐주면서 살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메타버스 시대의 기술이라고, 모든 기술은 만드는 자, 지금은 이 컴퓨터 과학, 그러니까 IT, BT
다 남성과학이 잡고 있고, 요 얘기해야 되겠네요. 돈을 쓴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펜드예요. 스펜드라는 말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돈을 써요. 근데 이 스펜드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언제 쓰이냐면 시간을 사용한다 해도 스펜드가 쓰여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세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펜드라고 하는 건 남성 권력에 봉사합니다. 시간도 남성의 것이고 자본도 남성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메타버스의 기술에 여성이 들어가서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자본을 돌봄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분배할 위치에 있다면 여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루저들을 위한 과학기술이 될 수 있을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해방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유리천장이 너무 높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결탁이 딱 되어서 자본과 시간을 남성화했죠. 이게 이제 여성 신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에 대학은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상납하는 교육 하청업체가 됐습니다. 취업 학교로 전락했잖아요. 대학의 등수를 다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기업과 대학이 삼각 동맹 체제를 딱 맺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스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이 현존 질서를 어떻게 타게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타개의 실천 전략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국제 연대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차원이 다 달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좀 보람된 시간이 보람찬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저녁 네, 시간인데. 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감사드리고 구미정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감사 박수 드리면서 여성신학 아카데미 1회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